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나, 그리고 일본 IT 산업이 뒤처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둘은 같은 맥락이죠.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해서 일본 IT 산업이 뒤처지게 되었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는 아직도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문서를 파일이 아닌 종이로 정리하죠. 팩스가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메일이 아닌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하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일본 방송입니다. 뉴스에서도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닌 종이를 달아놓고 설명을 하거나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직접 조작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가 된 일본은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요? 1868년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죠. 1871년부터는 이와쿠라, 도모미, 이토 히로부미 등의 정부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냅니다. 당시 아시아 전체로 봐도 상당히 이른 시기였죠. 사절단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일본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양에서 배운 사상과 기술은 일본 근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1872년 일본에서는 의무 교육과 국민 개병이 이루어지고 신문지의 철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하고 서구 열강에 따라 제국주의에 합류하게 되었죠. 조선과 대만을 포함해 여러 식민지도 확보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으로 군수 물자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1927년 일본의 전국적인 대공황이 발생하고 1929년 세계 대공황까지 터지게 됩니다. 일본 경제는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죠. 일본은 경제 위기에 대처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침략이었죠.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죽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시대를 잘 탔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이 도래한 것이죠. 냉전이 도래한 게 왜 일본의 이득이냐? 원래 미국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도래한 덕분에 일본은 자본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바뀌게 되죠. 거기다 6.25 전쟁으로 일본은 특수경기를 맞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다시 급속히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일본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신풍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전쟁이 끝난 후 사실상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창업자 도요타 기이치로는 사장 자리까지 내려놓을 정도였죠. 한국전쟁 덕분에 일본에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중공업 제조업 바람이 불었고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요타도 이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은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는 소독을 제치고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경제 규모 3위를 달성했고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죠. 70년대에는 오일 쇼크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성장하였고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회사의 제품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80년대 거품 경제 시기에는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먹고 살만하면 문화가 발전합니다. 일본 아이돌과 J-팝 문화는 서구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서양의 문화를 재정립시켰죠. 일본은행은 적극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쳐 미국의 채권이 일본 시장에 들어왔고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하지만 세계 시장과 트렌드를 선도했던 과거와는 달리 아날로그 시대가 지난 현재 일본의 위상은 흔들리고 아니 이미 내려앉았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인 IMD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64개국 중에서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28위이죠. 디지털과 테크놀로지 기술은 62위,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63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국제경영과 기업의 민첩성 항목에서는 64위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1, 2위를 다투던 국가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은 성적이죠. 왜 일본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추락을 거듭하게 되었던 걸까요? 일본의 첨단 산업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맺은 플라자 합의와 1986년부터 96년까지 미국과 세 차례 맺은 미일 반도체 협정부터입니다. 이 조약들로 엔화가 상승해 일본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정부의 비호 아래 수요 높은 반도체를 생산해내며 미국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던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점유율이 1위였던 일본 NEC는 1992년 미국의 인텔에게 점유율 1위를 내어주게 되었죠. 2002년부터는 삼성한테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일본의 마지막 반도체 자존심이라 불리던 도시바 또한 분식회계 사건에
여파로 2017년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굴욕을 겪었죠. 일본 첨단 사업이 내려앉을 때 치고 올라온 것이 끊임없이 기술 발전에 집중했던 한국입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뒤처지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처음에 나온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것에 영향이 컸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일본 전자업체와 한국의 전자업체의 기술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날로그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없던 것도 아니었죠. 1995년 소니는 디지털 드림키즈 전략을 발표하며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디지털로 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2006년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삼성에게 추월당했고 2009년에는 LG한테도 밀리게 되었죠.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 주도권을 잃기 시작하자 교수였던 나츠노 타케시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 결과 갈라파고스 증후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쉽게 말해서 기술이나 서비스가 세계 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수 시장에서만 먹히고 국제 시장에서 고립될 만한 기술과 서비스를 한다는 말이죠. 한국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반해 일본은 1억이 넘는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국제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자국 시장의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내놓았죠. 어차피 해외에서는 견제를 많이 받으니 도전하지 말고 잘 팔리는 걸 만들자 이겁니다. 일본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죠. 물건을 살 때도 새로운 것보다는 이때까지 써왔는데 문제가 없었던 제품을 고르는 편입니다. 보통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본은 젊은 층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장인 정신도 한몫을 합니다. 빠른 변화에 맞춰 내놓는 상품보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물건을 더 높게 평가하죠. 인구 구조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죠. 이들은 90년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치도 노년층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변하려 하지 않죠. 지진과 같은 재난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면 멈추는 디지털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본이 아직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국가의 특수성이죠. 정리하자면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 문화의 특수성과 디지털에 적응하기 힘든 노인들이 많은 일본의 인구 구조, 트렌드를 따라가는 상품보다는 장인 정신, 재해로 인한 인프라 정지에 대한 반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도 고령화층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욱 변화하려 하지 않죠. 기업들은 견제받고 위태로운 해외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을 노리면서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개발과 혁신이 가장 중요한 IT 산업은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고위층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일본 특유의 관료제까지 만나 일본 기업에서는 아직도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020년에 전염병이 터졌을 때는 이 처리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다가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나갈 정도였죠. 굳혀진 아날로그식 회사의 문화는 변화하지 않은 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다만 장인정신과 고집이 잘 먹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기초 분야인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죠. 기초 과학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 기업 순위를 보면 대부분이 IT 회사인 시대에 새로운 큰 기업이 나오기는 힘든 구조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은 여전히 몇십 년 전에도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오랜 기간 유지했던 GDP 세계 2위도 중국에게 빼앗겼죠. 일본 정부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를 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잘 안되고 있죠. 여전히 일본은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세계 1위이고 아이폰에도 들어가죠.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 컨텐츠 파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일본에서 나오려면 글쎄요, 문화 자체가 한번 혁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옛것도 좋지만 과거에 머무르면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 일본은 왜 아직도 아날로그를 고집하나, 그리고 왜 IT, 디지털에 뒤처지게 되었나,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